꿈에서 미래를 본 남자. 옛날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열심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묘연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봐야 간신히 하루 먹고 살기 바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으니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희망찬 말을 해주곤 했지만 이 젊은이는 이제는 그런 말을 듣는 것조차 신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여윳돈을 남겨서 투자라도 해보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투자를 했던 사업이 망하면서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 가난해도 정도껏 가난해야지.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젊은이는 희망을 잃고 늘 슬픈 표정을 지었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맑고 아주 투명한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옹달샘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옹달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고 각 샘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젊은이 앞에 있는 옹달샘만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옹달샘만 이 모양이란 말인가? 물이 모여있질 못하고 줄줄 새고 있잖아. 에라이. 마침 젊은이는 샘 위에 얹힌 바위를 발견하고는 나뭇가지를 주워 바위를 쿡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며 바위 틈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이의 옹달샘으로 졸졸 흘러오던 물줄기마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이 참, 이게 무슨 일이야. 젊은이는 그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그 이상한 꿈에 대해서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내 앞길을 미리 알려준 거야. 다른 이들의 옹달샘은 물이 잘 모여 있는데 내 옹달샘은 줄줄 흐르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내 옹달샘으로 흐르던 물도 끊겨버렸으니 앞으로 나에게는 더 나쁜 일만 생기겠지. 내가 꿈에서 내 미래를 본 것이야. 틀림없어. 젊은이는 절망감에 휩싸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 이 젊은이는 그날부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쉼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돌아다녔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심하고 답답할 때면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 말은 점점 그의 입버릇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젊은이가 하루는 궁전 앞을 지나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는 봤네. 모든 것을 보았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하하하하. 젊은이는 그리 중얼거리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궁궐에서 목욕을 하던 왕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뭘 봐? 다 봤다고? 설마. 왕비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목욕을 하는 벌거벗은 몸을 훔쳐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왕비는 황급히 옷을 걸치고 시녀를 불렀습니다. 이럴 수가. 내 벌거벗은 몸을 외간 남자가 봤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람. 안 되겠다. 걔 누구 없느냐? 왕비의 부름에 밖에 있던 시녀가 들어왔습니다. 네, 왕비님, 부르셨나요? 그래, 이 돈주머니를 가져가라. 그리고 밖에 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남자를 찾아 이 돈을 주며 말하거라. 무슨 일을 보았든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시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궁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봤네. 모든 것을 보았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하하하하. 시녀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보았든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갑자기 시녀가 주는 돈을 받아든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왜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 돈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 뭐 나야 좋지. 젊은이는 의아했지만 돈을 주겠다는 말에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 이게 웬 돈이야? 뜻밖의 돈을 손에 쥔 젊은이는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멋진 옷을 사 입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 뭔가 도전을 해볼 법도 하건만 이미 이 젊은이는 자신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돈을 탕진하기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런 돈이 다 떨어졌네. 가만, 이 돈을 쓰다 보니까 돈 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궁전에 가서 한 번 더 그 말을 외쳐볼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리를 쳐보았습니다. 나는 보았네. 모든 것을 보았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하하하하하. 그러니 궁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왕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번에도 왕비가 더 큰 돈주머니를 보내며 시녀를 통해 부탁했습니다. 제발 뭘 받든 비밀로 좀 해주세요. 시녀에게 돈을 받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소. 하하. 아이, 뭐 이렇게 많이 돈을 주시면 당연히 비밀로 해야지요. 젊은이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니 젊은이는 그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리고 결국 또 궁전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보았네. 모든 것을 보았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하하하하. 젊은이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자 왕비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목욕하던 것을 어떤 남자가 훔쳐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궁궐 밖에서 저를 협박하며 외쳐대고 있습니다. 왕비의 말에 왕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수가.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라. 감히 내 왕비를 훔쳐보다니. 예.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궁을 빠져나갔고 금세 밖에서 소리를 치고 있던 젊은이를 붙잡아서 왕 앞에 끌고 왔습니다. 아니, 전하,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젊은이는 왕 앞에 끌려가 꽁꽁 묶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그런 젊은이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대체 무엇을 보았다고 외쳐대는 것이냐? 그러자 젊은이가 겁에 질려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이 제가 본 것은 저의 미래입니다. 응? 뭐라고? 미래? 예, 제 미래 말입니다. 암담하고 처참한 제 미래요. 왜 그러십니까? 왕은 젊은이의 대답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왕비를 봤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네가 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러자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저는 왕비님을 처음 보는데요. 뭐라고? 정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왕비님이 아니고 제 미래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미래를 어떻게 봐? 그니까 제 꿈에서요. 제 꿈에서 제가 소유한 옹달샘이 막힌 걸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 앞날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뭐야? 하하하. 아니 뭐 그런 꿈을. 하하하. 왕은 그런 젊은이의 말을 듣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고. 아, 예. 저는 도무지 가난을 벗어날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꿈처럼요. 죽도록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안 될 게 뻔하고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허허. 나라의 젊은이가 이토록 절망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는가. 내가 도와줘야겠구만. 내가 너의 앞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 어떠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기회라고요? 젊은이는 기회라는 말에 놀라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젊은이에게
공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 공을 궁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멀리 던져라. 공이 떨어진 곳까지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하. 젊은이는 너무나 신이 나서 그 공을 가지고 궁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던질까? 그래, 최대한 멀리, 저 멀리까지 던지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좀 더. 젊은이는 뜻밖의 기회에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공을 최대한 멀리 던지려고 궁궐 벽 바로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바깥쪽으로 팔을 뻗어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몸이 벽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고 그대로 중심을 잃고 성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인생 최대의 기회 앞에서 너무 큰 탐욕을 부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런 젊은이를 불쌍히 여겨 그의 공이 떨어지는 곳에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며 나라의 사람들은 젊은이의 무덤을 보며 지나친 탐욕의 위험성과 미래를 쓸데없이 비관하는 마음 또한 경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못된 도사를 물리친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는 착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집이 매우 가난해서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나이가 좀 많이 어려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다른 큰 마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휴, 이곳에는 좀 일거리가 있으려나? 그래도 큰 마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 오늘도 일거리가 없으면 부모님과 동생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데. 소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을을 이곳저곳 다니며 일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큰 마을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한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소년이 그 도사가 살고 있는 큰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하인이 필요했던 도사는 담장 너머로 이 소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예? 예, 일자리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 너 혹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잘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대충 배워서 읽을 수 있답니다. 저 뭐든 할 수 있으니 제발 저에게 일거리를 좀 주세요. 그러자 이 도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헤이, 그럼 안 된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는 절대로 안 된다. 도사는 그리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야? 그럼 글을 모르는 일꾼이 필요한 거였어? 왜지? 이상하네.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다른 곳에 일거리를 찾으러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소녀는 먹물통을 들고 달려오던 한 선비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으악! 소년의 옷이 온통 검게 먹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유, 이런.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괜찮아요. 소녀는 대충 얼굴을 닦고 옷이 검게 물든 채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까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던 그 못된 도사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담장 너머로 이 소년을 본 도사가 다시 소년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얘야, 너 뭐 하고 있냐? 예? 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소년은 아까도 물었던 것을 왜 또 물어보나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사는 또 다음 질문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너 그럼 혹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그제서야 이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 옷이 온통 검게 물들어서 다른 소년이라고 착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럼, 아니요. 저는 글을 몰라요. 책을 본 적도 없습니다. 소년은 그 순간 그 못된 도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좋아하며 소년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날부터 이 소년을 하인으로 삼아 집을 청소하고 자신의 이 도술 비법들이 적힌 책들을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도사는 1년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뒤 다시 여행을 떠나서 또 1년 뒤에나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 동안 소년은 도사의 집에서 일하고 도사의 도술책들을 정리하며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몽땅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소년이 도사의 집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도사는 다짜고짜 이 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도사는 그 한 해 동안 일한 품삯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동안 도사의 도술책을 통해 여러 가지 도술을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마당에 나가시면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팔되 고삐는 꼭 가져오셔야 해요. 응? 말이? 아이, 그 비싼 것이 어찌 우리 집 마당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한번 보세요. 다음 날,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마당에 나가보니 정말 멋진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로 말이 있네. 이게 웬 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 좋은 값에 팔았고, 아들의 말대로 고삐를 주머니에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이 소년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소년은 둔갑술을 이용하여 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 장수에게 팔려가서 마국간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변해서 마국간을 탈출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돈이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은 마당에 소가 한 마리 있을 거예요. 그 소를 팔되 콧뚜레는 꼭 가져오셔야 해요. 오, 그래, 그래. 지난번에는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인 게냐? 일단 알겠다.
그리하마. 다음날 아버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마당에 나왔는데 정말로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오, 야, 정말 소가 있구나. 허허, 우리 아들이 무슨 도술이라도 부리는 것인가? 아버지는 무척 신기해하며 아들의 말대로 그 소를 내다가 좋은 값에 팔았고 다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소를 팔아 번 돈은 먹고 사는 데 쓰고 따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그래, 딱 한 번만 더 둔갑술을 쓰자. 이제 이 도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자. 소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다음 날도 한 번 더 둔갑술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내 도술이 써지는 그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뭐지? 이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그 녀석이? 그래, 그 녀석이 나를 속이고 내 도술을 훔친 게야.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도사는 바로 다음 날 소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소년은 말로 변해 있었고 아버지가 마당에서 막 그 말을 장터에 팔러 가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도사는 그대로 소년의 아버지를 도술로 기절시킨 뒤에 이 소년이 변한 말을 고삐채 끌고 갔습니다. 도사는 고삐에 도술을 부려 그것이 묶여있는 한 이 소년이 다시 도술을 부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사는 한참 가다가 그 고삐를 잠시 나무에 묶고 이 볼일을 보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로 변한 채 묶여있는 소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큰일이야. 이 고삐에 걸린 도술 때문에 내 둔갑술이 안 먹혀. 어쩌지? 이대로면 그 못된 도사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해칠 텐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산속에서 놀던 아이들이 어느새 다가와 이 소년이 변한 말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 산속에 웬 말이야? 그러게, 이게 웬 말이야?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 소년은 울며 불며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나 좀 풀어줘. 아이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 소년의 간절한 부탁에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고삐가 풀리자마자 이 소년은 재빨리 둔갑술을 써서 토끼로 변해 달아났습니다. 뭐지? 내 도술이 또 사용되었는데? 볼일을 보던 도사는 화들짝 놀라 말을 묶어둔 곳으로 왔는데 웬걸 고삐만 남아있고 말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도망을 쳐. 도사는 그 즉시 사냥꾼으로 변하여 소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소년을 발견하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라, 이 녀석. 으악, 언제 쫓아왔지? 토끼로 변한 소년은 서둘러 눈앞에 호수로 뛰어가 잉어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사는 도술로 그물을 만들어서 그 잉어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잉어로 변한 소년은 그물에 잡히기 전에 재빨리 종달새로 변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놈, 제법이구나. 응?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될걸.
도사는 독수리로 변해 종달새를 쫓아갔습니다. 종달새는 인근에 있던 성 위로 날아가 마침 창문을 열어둔 공주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소년을 보고 공주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야? 으악! 공주의 비명 소리를 듣고 왕과 왕비 그리고 군사들이 공주의 방으로 달려왔지만 소년은 재빨리 나비로 변해서 그 모습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공주는 그것을 보고 무척 신기해하였습니다. 아니, 나비였어? 뭐지? 아까 그 소년이 나비로 변한 것인가? 아니면 이 나비가... 그때 소년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공주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탁했습니다. 부디 제가 반지로 변하면 공주님 손가락에 머물게 해주세요. 못된 도사가 저를 찾고 있으니 공주님 손가락에 숨어있게 도와주세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할게. 공주는 소년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예쁜 반지로 변해서 공주의 손가락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소년은 주문을 최대한 빨리 외우는 것을 연습하며 자신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반지에서 푸른색 반지로, 푸른색 반지에서 초록색 반지로 끊임없이 도술을 연습하며 점차 이 소년의 도술은 빨라졌습니다. 한편 도사는 소년을 찾으러 왔다가 공주의 방 창문 밖에서 독수리로 변한 채로 그 안을 살펴보았는데 이 소년이 공주의 반지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주의 반지가 되었으니 쉽게 빼앗을 수는 없겠고 이를 어찌한다. 도사는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도술로 나라의 왕이 병이 들게 하였습니다. 왕이 병들자 나라의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달려들어 왕의 병을 치료해보려 했지만 도술로 인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도사가 성에 들어와서 왕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끼고 있는 반지를 주시면 전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왕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그 반지를 여기 이 도사에게 드리거라. 공주는 반지를 도사에게 주는 척 하다가 슬쩍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지로 변해 있던 소녀는 아주 작은 벌레로 변해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하하, 어딜 도망가려고. 이제 너는 내 밥이다. 도사는 그 벌레를 쪼아 먹으려고 수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녀는 최대한 빨리 주문을 외워서 바로 커다란 늑대로 변했습니다. 이 소년이 계속해서 주문을 빠르게 외우고 빠르게 둔갑하는 것을 연습했기에 그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도사는 미처 그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여 그대로 수탉인 채로 늑대 앞에 서게 되었고 이 소년은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그 수탉을 한 입에 물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도사는 그대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못된 도사를 성공적으로 물리친 소년은 자신이 익힌 도술을 가지고 나라의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착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 옛날 어느 마을에는 대장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하는 덕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덕배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모두 챙기기 위해 돈을 벌어다가 모두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덕배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 덕배가 대장간에서 식사라고 받는 것은 먹다만 식은 밥으로 만든 죽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를 받아도 그것들은 모두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부모님과 동생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소년 덕배는 늘 굶주렸고 이곳저곳 장터를 돌아다닐 때면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터벅터벅 힘없이 이 덕배가 대장간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덕배의 우울한 생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덕배의 코를 찌르는 고소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덕배가 그 냄새의 근원지를 보니 작은 떡집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떡집 앞으로 가서 멈춰섰습니다. 세상에, 저 포슬포슬한 시루떡 좀 봐. 너무 맛있겠다. 어? 저건 뭐지? 아, 저건 꿀떡이구나. 아, 정말 너무 맛있겠다. 저건 인절미네. 쫄깃쫄깃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동생들도 부모님도 떡을 참 좋아하는데. 덕배가 한참 떡집 앞에서 떡을 구경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덕배 옆에 하얗고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한 명 다가와 덕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너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예? 부자요? 그래, 부자가 돼서 이 시루떡, 굴떡, 인절미 원 없이 먹는 것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제가 근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요? 덕배는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너 아주 착한 아이니까 내가 알려주마. 내가 가리키는 저 산 너머에 아주 오래된 성이 하나 있단다. 그리고 그 성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황금 오리가 한 마리 살고 있지. 그 황금 오리를 붙잡아서 너의 소원을 빌어보거라. 예? 오리? 황금 오리요? 아이 그게 무슨... 덕배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노인을 보고 물어보려 하는데 그 하얀 수염 노인은 그 순간 연기처럼 펑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아이 뭐지? 저 떡집 아저씨, 방금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뭐? 뭐라는 거냐? 아까부터 앞에서 기웃거리기나 하고 말이야. 응?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너 떡을
살 거야 말 거야? 예?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면 살게요.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할아버지는 무슨 계속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니 너 뭐 헛것이라도 보이는 게냐? 에이, 재수가 없을라니까. 예? 아니, 이럴 수가. 덕배는 어안이 벙벙하여 이 떡집을 떠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만 보였던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황금오리라고? 저 산 너머에 성에 있다고? 그 오리한테 소원을 빌라니. 근데 내가 헛것을 봤다기에는 너무 생생했는데. 덕배는 어찌된 일인가 고민하다가 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생각했습니다. 시루떡, 인절미, 꿀떡, 원 없이 먹고 우리 가족들 원 없이 먹이려면 부자가 돼야 해. 부자가 되려면 그 황금 오리, 그래, 그걸 잡아보는 거야.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을지도 모르잖아. 해보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한 황금 오리를 붙잡겠다고 결심을 한 덕배는 그 할아버지가 알려준 산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덕배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눈앞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오래된 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곳에 성이 있었다니. 정말이었구나. 어서 들어가 보자. 덕배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따라 성의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갈수록 어두컴컴했고 뭔가가 튀어나올 듯 하였습니다. 덕배는 무서워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안 돼. 시루떡, 인절미, 꿀떡. 난 부자가 돼야 해. 덕배는 떡집에 있던 맛있는 떡들을 상상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느새 입에는 침이 고이고 머릿속에는 떡을 원없이 먹는 덕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떡을 받고 좋아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덕배는 그때부터 더 힘차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니 계단 아래에서 이상하게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웬걸 정말로 황금 오리가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정말로 황금 오리가 있잖아. 가만, 저 오리를 잡아야 하는데. 오리가 놀라면 도망칠 테니까. 그래, 나도 오리인 척 하는 거야. 덕배는 오리를 잡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리 흉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는 꽥꽥꽥 꽥꽥꽥꽥꽥꽥 이상한 오리 소리를 내는 덕배를 보고 황금 오리가 화들짝 놀라서 날아올랐습니다. 안 돼! 덕배는 그걸 보고 에라 모르겠다 펄쩍 뛰어서 날아오르던 오리를 덥석 붙잡았고 다행히 오리는 덕배의 품에 안겼습니다. 놓아줘. 그러면 소원을 들어줄게.
놀랍게도 덕배에게 붙잡힌 황금오리가 말을 했습니다. 에? 아이, 오리가 말을 하네. 세상에. 아이, 알겠어. 덕배는 너무 놀라서 순순히 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황금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덕배, 이게 네 이름이지? 너 소원이 뭔데? 약속은 지켜야 하니 소원 들어줄게. 여인의 말에 덕배는 너무나 몹시 흥분되었습니다. 소원이라니, 내 소원을 들어준다니, 드디어 부자가 돼서 떡을 원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 덕배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떡이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떡이 되겠다고? 아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원 없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떡이 아니고요, 부자요. 덕배는 다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너에게 황금 덩어리 100개를 줄게.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놓여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황금 덩어리를 하루 만에 다 써야 한단다. 그리고 꼭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해. 이 소원의 힘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거든. 네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계속 황금이 생겨날 거야. 명심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배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신이 나서 집으로 날듯이 뛰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로 자고 일어난 덕배의 머리맡에 황금이 100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 황금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매일 생겨난다고? 이거 꿈인가? 덕배는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세! 만세! 이제 부자다. 난 부자야. 덕배는 일단 줄인 배를 채우고자 음식을 사 먹으러 갔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들을 잔뜩 주세요. 덕배는 비싼 음식들을 실컷 먹고 나서 황금 덩어리 하나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떡집에 가서 그토록 먹고 싶던 시루떡, 꿀떡, 인절미를 잔뜩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미 덕배의 배는 잔뜩 불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떡들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네. 배가 너무 부르니 음식점에서는 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안에 이 황금을 다 쓸 수 있을까? 덕배는 고민하다가 옷가게로 갔습니다. 옷가게에서 가장 비싼 옷을 사고 가장 비싸고 멋진 신발도 사고 심지어 타고 다닐 수 있는 훌륭한 말도 한 마리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덕배는 왠지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약,
동생들을 위한 옷이나 음식들을 전혀 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성에 있던 황금오리 여인이 한 말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로지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한단다. 어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이 황금들을 어떻게 써야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덕배의 눈에 길에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할아버지가 한 분 보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제발 나 좀 도와주게. 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너무 배가 고파. 제발 나 좀 살려주게. 한 푼만 주게나. 불쌍한 할아버지를 보며 이 덕배는 품 안의 황금을 만지작거리고 고민했습니다. 나만을 위해 이 황금을 써야 내일 아침에도 황금이 또 생길 텐데. 하지만 덕배는 그 불쌍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덕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부자가 다 뭐야? 이런 삶은 싫어. 덕배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성에서 봤던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덕배야, 너는 결국 부자가 되길 포기하고 황금을 남을 위해서 쓰고 말았구나. 예,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니. 웬걸 불쌍한 할아버지는 어느새 덕배가 떡집 앞에서 만났던 하얀 수염의 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배야,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니? 응? 이 부자가 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다. 덕배, 너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구나. 노인의 말에 덕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덕배의 모습을 보며 노인과 여인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덕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다고? 잠에서 깬 덕배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일어난 일들, 나누었던 대화들은 정말 생생했습니다. 진짜 행복. 그래, 꿈속에서 아무리 가진 황금이 많았어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지. 만족스럽긴 했지만 행복하진 않았어. 지금의 나는 황금은 없지만 원 없이 먹지도 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불행하진 않아.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진짜 행복은 이거야.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덕배는 다시 대장간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년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열심히 계속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덕배의 일하는 실력이 늘수록 덕배의 보수도 늘어갔습니다. 덕배가 힘든 일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열심히 하니까 대장간 주인도 그런 덕배를 무척 아끼고 좋아라 해주게 되었고 덕배에게 많은 기술들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덕배는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훌륭한 대장장이가 될 수 있었고 훗날 자신의 대장간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덕배는 점차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그 돈으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덕배는 황금 덩어리를 잔뜩 가진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